네, 굿모닝. 신우선 PT님 산하, 신상희 리더님, 오미영 매니저님과 함께 포항에서 활동하는 PM의 주연입니다. 오늘은 손서영 리더님의 창원 골드클럽에서 전해주신 숫자와 PM 한국지사의 공신력을, 숫자로 전하는 저희, 미래, 노후 준비죠. 노후 대비 방법과, 어, 지사의 공신력을 탑재한 무엇이든 물어봐 주연 시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면 채팅 가능하신 분은 채팅창에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 부분이 내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작할 건데요. 예, 여기 막 크게 막 적혀 있죠. 오늘 큰 주제는 조이그룹 최고직급자 손서영 SCL님이 전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네 가지 이야기에 관한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 알차게 또 이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오늘 30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씩 일정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 얘기하고 있군 하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차는 선진국과 한국의 노후 대비 차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후 대비와 현금 흐름 관리, 그리고 학벌보다 견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방안. 말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가장 커리어를 빨리 높게 가시는 분들이 골드클럽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조이그룹의 손수영 리더님께서는 그걸 예측하시고 저희 조이그룹을 이끌어 가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60대는 과거의 60대와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60대 분들은 굉장히 지적이시면서 패션 감각이 훌륭하셔서 서울에서 그리고 창원에서 아주 핫한 골드클럽 안에서도 베스트 드레서 상까지 만들어서 시상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사회에서 60대라고 그 나이 60대라고 해서 뭐 꼭 무대 뒤에 있거나 뭐 누구를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건 너무 생산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애 주기 적자 자료를 보아도 여성 평균 수명이 90.37세까지고 남성은 예전보다 한 10년 정도, 예전에는 10년 정도 수명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남성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인지 86.3세까지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애 주기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보면서 숫자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수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대비에 인식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20살부터 10개 이상의 직업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직접 판매 사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이 데이터나 그리고 조이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0% 정도의 경제 자립을 10% 정도가 경제적 자립을 은퇴 후에 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국가나 가족에게 부양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자료였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저희 신랑은 지금 일반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하고 월급이 조금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제가 저 은퇴 후 자금을 준비한 90%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표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뭐, 언제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 하는 게 적기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또 특이한 문화가 있죠. 경제 교육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런 부분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미리 이런 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죠. 생애 주기를 보면 이 20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왜 적자고 흑자고 적자야? 이렇게 표를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출처. 최신 자료예요. 2024년 보험개발원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어요. 이 부분들도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을까요? 당연히 노후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설계해야 되기도 하고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자꾸 데이터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자, 앞에 크게 적혀 있죠. 1인당 생애주기 적자라고 돼 있어요. 말부터가 일단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죠. 아침 시간이지만 조금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살 때까지요. 20살, 27살까지 적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컸을 때를 봐도 저희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걸 봐도 27살까지는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20대나 뭐 저 때도 그랬는데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학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공부나 아니면 이런 학업으로 뭔가 전문성으로 수익을, 아니, 소득을 창출하려면 거의 대학원까지는 가야 되는 게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의 27세에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여자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을 다녀오고, 뭐, 졸업하고 나면 거의 30대부터 소득이 생기더라고요. 이 표를 보셔도 이렇게 흑자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세 이때부터 쭉 해서 언제까지 돈을 벌어요? 61세까지요. 그런데 이게 다시 적자 시기가 오거든요. 언제부터예요? 61세부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이 60대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평균이 많이 나와 있고요. 퇴직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요. 여성 90대, 후반이죠. 거의 91세예요. 남성은 어때요? 남성도 거의 86세, 87세죠.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노후 준비 잘 되어 계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손사연 리더님 70년대생이래요.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70년도에는요, 평균 수명이 70대였대요. 그래서 70대를 넘기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많이 사신 분들이 70대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어때요?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는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에 흑자기에 모았던 것들로 저희에게 지금 유산으로 뭘 남겨요? 집을 남겨주시죠. 집을 남겨주시기도 하는데 이 집으로 저희가 선진국으로 집을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어때요? 갑자기 금방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이 90대로 늘어났잖아요. 이 이유는 저희가 그만큼 의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60대, 아니, 뭐 요즘은 20대부터도 뭐 이런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에 가는 빈도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좁게 크게 아니면 뭐 쭉 장기적으로 본인 몸 상태를 관리하면서 그 부분들이 또 적용돼서 이렇게 연령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70대 때는 평균 연령이 한 7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90대잖아요. 80대, 90대 이런데 그러면 시간이 어때요? 갑자기 막 30년, 40년 늘어난 것 같잖아요. 그럼 이 많은 기간 동안 쓸 돈을 노후 자금을 언제 모아야 돼요? 이 흑자기에 모아야 되거든요. 선진국은 20대 때부터 뭐를 준비할까요? 연금이나 20살 이후에는 성인이 되면 왜 자립을 시키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미국에 계시는 매니저님도 계신데 미국은 그냥 평균적으로 자기가 학교를 갈때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뭐, 물론 부모님이 아주 아주 부자시거나, 뭐,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또 뭐 지원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20살부터 자기의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계획들을 노후 계획까지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평균 자녀가 결혼할 때 자녀당 저희가 결혼까지도 막 다 해주잖아요. 얼마 정도 드실 것 같으세요?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40대인데도 유학을 다녀왔고 지금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은 유학을 뭐 너무 당연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진국은 27세부터 모아서 61세에 쓸 돈을 비축하는 거래요. 그리고 한국은 근데 이런 뭐 비축해야 되고 경제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패러다임이 진짜 바뀌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이런 노후나 이런 경제 부분을 보면 거의 노후를 준비할 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저도 그 대열에 들어가긴 하는데 50대, 60대 돼서야 노후 어떡하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좀 늦어버린 걸 수도 있겠죠. 저희 작은아버지 예를 들면 저희 작은아버지 지금 60대 후반이시거든요. 한의대 교수하시고 평생 교육원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본인이 만족이 높으신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직장을 하고 계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돈이 벌릴 때가 있어. 그때 많이 모아야 돼. 나이가 많이 먹으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지금 많이 모아놔야 너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 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조금만 하면 저희 작은 아버지 말씀이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면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제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슬픈 건 WHO에서도 기대 수명을 저희 120살로 발표한 만큼 정신을 살짝 안 차리면 그냥 빈민층으로 떨어져요. 이게 우리 미래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네트워커 31년 차 손생 리더님께서 10년 단위로 예측하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에게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숫자로 나누어 주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라 좀 슬프긴 하지만 아주 강력한 거야. 보이시죠? 가장 큰 글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래 일하며 가장 많이 자살하는 한국 노인. 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요. 한국은, 한국의 가난은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의 가난이라기보다 한국의 고령화요. 이렇게 대책 없이 빨리 고령화 사회로 가버리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노인 시니어들에게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도 많이 느끼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이에 불과하고 아직 60대 뭐 후반이신 분들, 70대 분들도 아직 전 성당 다니는데 종교가 가톨릭이라서 거기에서도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슬프지만 여기 빈곤율 나와 있죠. 한국은 보세요. 43%나 되어 있어요. 연금 수령자 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이런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부분을 성당에서 봐도 좀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런 유럽이나 뭐 이런 독일이나 뭐 이런 곳은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희만큼 이렇게 걱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노인 고령화라든지 이런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크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이 노인 빈곤율은 저희 나라에서 보면 되게 물가 상승률이 평균 연 4%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이긴 하대요. 근데 거기에 비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노인의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저희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자꾸 조금 어두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나이 연령대 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60대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일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일을 찾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계속이죠.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표를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한 부분인데요. 손서영 리더님께서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자 인생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이 30대니까요. 이렇게 흑자기 지나서 은퇴하고 요즘은 55세 여기 60대 되어 있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저희가 한 30년, 그리고 일본에 비하면 한 10년 정도 고령화 사회가 좀 늦게 시작된 부분이기도 한데, 요즘 대기업이요. 뭐, 이름만 말하면 삼땡 그룹에서도 지금 42세부터 지금 조기 퇴직 이런 것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나이의 부분이 그렇게 뭐 적게 표시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 곡선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30대 자녀들 결혼 자금. 이거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결혼 자금이에요. 미국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은 거의 자기가 자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주택자금, 또 자녀 낳죠. 육아비, 자녀 자녀 교육자금. 또 자녀가 또 뭐 서울에서 공부한다든지 이러면 또 주택을 또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또 자녀 교육. 뭐 자녀 결혼 자금, 뭐 노후 자금, 긴급 자금은 뭘까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병원하고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뭐, 여러 경조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자금,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다는 부분, 표로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요. 이 부분은 아까 그 표를 적용해서 이렇게 수치화한 거예요. 저희가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30대부터 이 나이까지라고 생각하시면 30년,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1년이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와요? 40년 일했을 때 9억. 40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예, 돈 번 걸로 이제 40년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 살아갈 날이 30년에서 40년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 퇴직 이후에요. 자, 그러면 이게 9억 6천 정도 있고요. 그리고 30평대 6억, 평균 6억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 부분 배제하더라도, 그리고 독립자금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뭐 결혼할 때 거의 1억 정도 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합산했을 때도 어때요? 마이너스 2억 6천. 이 모자란다고 해요. 여기에 총 2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그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서 60대에 저희가 은퇴한다고 하는데 은퇴할 때 그 분들이 예상치로 측정하는 금액이 20억이래요. 그래서 20억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20억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20억 있으시면 편하진 않겠죠. 또 그래도 20억, 마이너스 2억 6천이기 때문에 20억 있을 때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은퇴를 생각하신다고 해요. 손서영 리더님도 그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이에요. 어때요? 우리 왜 젊은 20대 친구들이나 30대 친구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통장에서 급여가 들어오면 그냥 스쳐 지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직장에서 급여 받으면 어때요?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뭐 의복비 이런 식으로 해서 쑥 지나가죠. 그리고 대조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손익계산이랑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나의 부채요. 이런 뭐 부채라든지 자산 같은 부분인데요. 부자들의 흐름 패턴을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합니다. 뭐 조금 다를 수 있죠. 여기도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지출, 세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부자들은 어때요? 자산이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 재산, 그리고
여기 또 부채가 있죠. 부자들이라고 다들 부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은요, 돈 번다고 하잖아요. 주택융자, 가계대출,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신용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출 받을 때 이럴 때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계대출이나 주택융자는 저희가 시드가 있어야지. 시드머니, 시드머니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뭐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산에. 그런 부분에 시드가 되는 부분을 부자들은 이렇게 많이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출해 보면 주택융자 자금이라고 또 들어가 있죠.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수입은 어때요? 자, 가난한 이들은 노동 수입만 있었다면 부자들은 어때요? 임대 수익료, 배당금, 이자, 로열티 이 부분은 어때요? 본인들이 노동하는 수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리소득이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금 흐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여기 근로소득, 우리 양동이에 물드는 거 아시죠? 파이프라인.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업소득, 임대소득, 주식배당, 창작소득 이런 부분들은 물을 틀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화에 해 놓으면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다 사업자분들이신 것 같고 한 분은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렇게 근로소득이 아닌 요건 한정적이잖아요. 내가 아프면 근로소득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파이프라인, 이 소득들은 사업소득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권리소득들은 벌 수 있다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앞에 1시간 부분의 분량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 조금씩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 풀타임으로 한번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리 마법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하면 무언가를 판다는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이 복리 마법은 곧 뭐냐면 레버리지요. 아까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의 현금 흐름 보셨죠? 그것도 복리, 레버리지 하는 방법이거든요. 시드를 만들어서 무언가 동산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 시드머니로 이렇게 복리로 뭔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현금으로 20억을 모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복리로는 그 부분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의 사업 모델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복리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면 대개는, 이거 물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건 한번 팔아봅시다. 1월 달에 1개 팔았어요. 매달 하나씩 팔았어요. 총 몇 개 팔았어요? 12개 판 거죠? 12개 팔았어요. 자, 우리 PM 예를 들게요. 저는 PM 하니까요. 저는 PM이 파이프라인이니까요. 자, 1월 달에 한 분에게 아부 등록했어요. 2월 달에 두 분이요. 어떻게 돼요, 계속? 자, 1년이 지나가 봅시다. 2048이에요. 2048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12월까지만의 통계고요. 1년을 합산해 봤을 때 어때요? 4,096명. 배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배가가 되죠. 이게 아주 무서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로얄티 소득이라고 합니다. 로얄티 소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복리의 마법,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는 책을 못 보셨다면 꼭 보세요.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로얄티가 상품화 됐을 때 4%씩, 최소 4%씩 로열티가 또 발생되고요. 그리고 PM은 다른 것보다 보이시죠? 복리, 레버리지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톡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공정거래위나 이런 나라에서 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웰니스, 식품 건강 보조 식품의 그 부분에만 네트워크 사업의 그 퍼센테이지를 나열해 놓은 통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건강식품, 뭐 일반식품, 뭐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83%예요. 자, 지금 집에 잠깐 우리 집에 건강식품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마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저는 오늘 아침이지만 조금 가열차게 이렇게 뭐 가남,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에는 어떤 걸 궁금해해야 되고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면요. 5가지로 추려질 수 있습니다. 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세요. 아니면 알아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에 생활비 어느 정도 들지 아까 나왔죠. 20억이에요, 20억.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야 돼요. 그만큼 노후에 문제가 많다.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노후는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 건강기능식품 PM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 안 쌓아야 된다? 쌓아야 된다. 꼭 저희 거 안 드시더라도 이 건강보조식품의 그런 지식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잘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알고 먹으면 또 더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정보 보내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냥 훑지 마시고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직도 저 다단계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지금 저희가 잘 아는 GS 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은 네트워크, 이 통신 판매업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다단계 그 부분을 사업자 그 부분에 추가시켜 놨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시간짜리 분량을 막 지금 30분에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준비를 많이 하고 아침에도 다시 또 엎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조금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앞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요런 부분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한국지사랑 소통한 부분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트라인 섭취할 때 물온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날씨 추운데 계속 정수로 먹어야 되나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봐 주연에서 준비했습니다. 본사랑 제가 7월 달에도 문의했고요. 10월 달에도 문의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상이해서 이제 전화 통화로도 얘기했는데 역시 저희는 독일 회사다 보니까 정형화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트라인 제품은 전 제품 정수냉수 60도 온도에 섭취 가능합니다. 60도가 좀 따뜻한 물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먹어도 괜찮대요. 그리고 단 온수 제품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액티바이즈 펀치 있죠? 펀치 부분은 60도로 섭취하셔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60도 이상의 물은 영양소 파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얼음물이요. 제가 여름에도 물어본 게 있어서 7월달, 10월달 물어봤는데 얼음물에도 이 저희 피트라인 제품을 먹으면 영양소 파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0분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춰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조금 버벅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남는 무언가 30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와 30분 함께 하셨는데, 카톡에 혹시 들었던 내용,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부분은 카톡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설님은 누구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카톡에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주연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